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조냐 타이밍 굿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한 경제 소식인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은 급락 마감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다시피 최근 들어 쭉 올라오다가 2%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이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야, 진짜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미국장 오르면은 우리는 개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어제 미국장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어제 하락 이유는 최근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저녁에 FOMC 결과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와중에 고용 지표도 높게 나오며 경제가 여전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만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 파월 아저씨 입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면은 오히려 어제 하락이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히려 증시가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잘 버티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만 나타내면은 내일 열리는 우리 장은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장 열린 니케이 처음에는 하락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오르기까지만 한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AMD가 시간 내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AMD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면서 시간 내에서 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전망을 꺼냈나? 원래 올해 AI 칩 예상 매출은 35억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AMD는 이제 40억 달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보다 더 높아졌죠. 하지만 이미 엔비디아로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투자자들은 야, 그거밖에 안 된다고, 야, 이러면 안 돼, 안 돼, 나는 그냥 차라리 이거 팔고 엔비디아 살련다 라는 얘기를 하며 AMD의 주식을 던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녁 미국 반도체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스타벅스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도 어닝 쇼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매출이 작년보다 2% 정도 줄어들며 역성장을 했고, 참고로 분기 매출이 감소한 거는 코로나 그때 당시 이후 처음, 당연히 쇼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의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일단은 작년보다 날씨가 더 춥다 보니까 매장 방문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친이스라엘 기업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불매 운동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다가 SNS 테러를 당하기도 한 거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악재가 여러 가지 겹치면서 실적이 나빠졌고 12%나 시간 내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다 하락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이 어느덧 8,470만 원까지 내려온 모습인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9천만 원 위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언제 여기까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한이길이 ETF도 다 통과되었고 반감기도 되었는데 얘는 왜 빠지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인생이 그런 거겠죠. 전부 다 선반영되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하락한 이유는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처럼 금리 인하 연장 걱정에 코인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분명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안전 자산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말이 무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위험 자산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다시 급락했습니다. 무려 15%나 이틀 전에 급등하면서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등 주주분들의 마음을 많이 설레게 했던 테슬라. 하지만 어제는 5%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중국 FSD 최종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고 하고요. 통과가 만약에 되더라도 실적에 큰 영향을 안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한 올해 차량 판매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가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슈퍼차저 급속 충전 팀 전원을 해고하며 도대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계속 해고만 하냐 이러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또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의 테슬라는 어떨지 일단 시간에서는 1%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네요. 지난달 수출이 1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가 무려 56%나 급등하며
최근 반도체 대세론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자동차도 역대 최대 달성.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힘입어 무역 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상태가 메롱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CM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20% 증가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만 아직까지 NCA는 전달 대비 9%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차이가 아직까지는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데 NCA가 곧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것만 회복해 준다면은 2차 전지 바닥론이 올해 안에 분명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바로 2년 전 반도체의 위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기에, 여러분들도 내가 언제쯤 2차 전지의 정체발병을 보내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2차 전지 한다고 무조건 에코프로 친구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저평가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또 시사. 한국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와 관련해 한국 부담액을 정하기 위해 12차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말한 건 이거죠. 한국은 수십억 달러 내기로 했는데, 근데 바이든 정부는 분담금을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낮췄다며,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분담금 협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하이브를 줍줍하는 개미들. 최근 하이브와 오더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며 하이브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일단은 비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하이브 주식은 1,800억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는 당연히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그리고 증권가가 봤을 때도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주총이 열리기까지 한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하이브를 저가에 줍은 개인분들은 성공한 투자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내일은 가이드라인 발표일입니다. 내일은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날인데요.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연초에 저 PBR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방안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 또다시 밸류업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뉴스에 팔아라 흐름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린 메이, 이번에는 다르다. 항상 이러한 소식은 나오죠. 뭐 1월 효과라든지 세린 메이 등등 통계적으로 뭐 언제는 좋다, 언제는 나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의견은 나오기 마련인데요. 일단 세린 메이가 뭔지 알려드리자면은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는 증시가 약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린 메이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있는데, 그런데 그 통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일단 실제로 통계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최근 20년 동안 5월만 보면은 반반 확률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이라고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4월 우리가 증시가 좀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월까지 연속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20%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세린 메이가 결국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계로 봐도 20% 확률로 떨어지고 나머지 80% 확률은 5월에는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린 메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디카페인 커피 급성장 중. 스타벅스에 따르면 한국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누적 판매가 최근 1억 잔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는 1천만 잔이 팔렸는데 2022년에는 2천만 잔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4개월 동안 500만 잔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스타벅스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투썸에서도 작년 디카페인 음료의 판매가 전년보다 20% 늘었고, 이디야도 월 평균 10%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끼리 또 가끔 저녁에 커피 마시긴 좀 부담되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디카페인을 마시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의 향은 느끼고 싶지만 카페인은 싫어,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쿠팡이츠가 2위를 기록. 지난번에도 봤던 이야기죠. 쿠팡이츠가 배달앱 MAU 2등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와 처음으로 요기요를 다돌렸는데요. 지난 3월 기준 쿠팡이츠는 649만 명, 요기요는 598만 명으로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등인 배미는 무려 2,100만 명으로 사실 이걸 잡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쿠팡이츠가 이렇게 잘 나간 이유가 뭔가?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쓰고 있습니다. 주문 금액과 횟수에 상관없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론칭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입장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로 소주가 제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로 음료라고 하면 칼로리가 낮다라는 인식이 큰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중 68%는 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당연히 열량이 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낮은 게 맞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네요. 한 병에 최소 10에서 최대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났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그러한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알코올은 칼로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나 봅니다. 다음입니다. 베스킨라빈스도 힘들어요. 창업 불패라고 하면 떠오르는 체인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창업만 하면 월 1,000만 원은 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베라도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비알코리아의 매출을 보면 작년 290억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적자를 냈고요. 비알코리아에서 기여도가 큰 베스킨라빈스다 보니까 베스킨라빈스도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라가 이렇게 실적이 둔한 이유가 뭔가? 바로 우유와 초콜릿 등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시장도 많이 변화를 했고요. 어린이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도 작년에 1.3조를 기록했는데 2015년에 2조를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성 출산 휴가 늘린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월 150만원 상한이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도 단축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가 기준이었지만 6학년까지로 늘리고 그 다음에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이었던 기간도 36개월로 늘린다고 하니까 해당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